안녕하세요. 연애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지치잖아요. 그런데 그게 상대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 인지 왜곡이 연애를 지치게 만드는데 굉장히 기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연애에서 자주 사용되는 인지 왜곡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과잉 일반화, 개인화, 파국화, 감정적 추론, 당위적 사고 5가지를 설명드리고 이 5가지 인지적 왜곡을 줄이기 위한 방법까지 설명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연애 강의를 최근에 오픈했으니까요. 연애가 참 어렵다. 연애 한번 잘해서 인생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먼저 과잉 일반화인데요. 한두 번의 경험으로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는 오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이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난 계속 상처를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일반화를 성급하게 내리는 인지 오류라는 거죠.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면 연애를 이제 시작을 해서 첫 데이트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날 뭔가 대화가 자꾸 마가 뜨고 침묵이 길어지고 뭔가 이렇게 핑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처음이라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첫날 한 번 안 된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 안 맞는구나. 앞으로도 우린 절대 안 맞을 거야. 이렇게 한 번의 경험으로 과잉 일반화를 한 인지 오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례를 드리자면 이전에 연애를 했는데 그때 연인이 바람을 피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를 크게 경험하게 됩니다. 절대 남자는 믿을 수가 없어. 이 세상 남자들은 다 뭐뭐야. 다 쓰레기야. 뭐 이런 식의 일반화를 하는 거죠. 물론 트라우마틱한 경험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되게 큰 영향을 끼칠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걸로 일반화해서 결론을 내리기에는 오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좋은 사람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계속 놓칠 가능성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과잉 일반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나 진짜 과잉 일반화 많이 쓰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이런 생각이 들 때 다른 반대 증거가 없는지 자동적으로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세상에 남자는 믿을 수가 없어. 남자는 믿을 것이 못 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럼 우리 아빠는 내 남동생이랑 난 사이가 너무 좋고 우리 남동생 정말 순하고 좋은 애인데 얘도 믿을 수가 없나? 그리고 내가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 은사님 생각해보면서 그 사람도 믿을 수가 없는 건가? 그러면 그것에 위배되는 증거들이 많은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 논리의 오점을 발견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좀 나를 진정시켜주고 안심시켜주고 바로 그렇게 단정 지을 건 아니구나. 내가 상처받기가 두려워서 더 이상 그때와 같은 상처를 경험하고 싶지 않아서 미리 믿지 말자라는 어떤 셀프톡을 나에게 하는구나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떠올려서 내가 하고 있는 인지 오류를 좀 이렇게 깨는, 수정하는 그런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화인데요. 이것은 사건의 원인을 과도하게 나에게 귀인하는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나랑 자꾸 연결시켜서 해석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연인이 연애 초기보다 말수가 줄어든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사실은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나와 결부시켜서 내가 재미없나? 사랑이 식었나? 나한테 질렸나? 이런 식으로 나와 엮어서 해석하는 그런 인지적 오류를 개인화라고 합니다. 사실은 연인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이렇게 빠르게 단정 지음으로써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위축이 되면서 연인을 눈치 보게 되겠죠. 과도하게. 오히려 그 과도한 눈치 보기로 인해서 사이가 멀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꼭 내가 뭔가 자기 충족적 예언을 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연인은 나한테 질린 게 아니었는데 내가 그렇게 해석을 함으로써 과도한 눈치를 보고 그걸로 인해서 연인이 나에게 질려버렸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연인이 카톡이 단답인 거예요. 근데 내가 어제 연인이랑 통화를 하다가 좀 내가 말을 심하게 한 게 있는 것 같고 그게 걸리고
내 말에 기분이 나빴나? 내 말에 상처를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단답인가? 막 자책을 하면서 연인한테 사과를 합니다. 물론 연인이 진짜 그 말에 기분 나빴을 수도 있지만 연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니야, 나 그것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라 오늘 너무 피곤해서 나도 모르게 단답이 나왔나 봐. 걱정하지 마 라고 했는데도 아니야, 내 촉이 틀릴 리가 없어. 분명히 내 말에 상처받은 거 맞아. 이러면서 계속 사과하고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게 오히려 상대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개인화라는 오류를 쓸까를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막 이렇게 불안하거나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판단될 때가 있잖아요. 연인이 말수가 줄었다거나 이럴 때 우리가 그거를 위험 신호로 간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되게 불안해지잖아요. 불안해지면 어떻게 돼요? 통제의 욕구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강박 성향이 있으신 분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불안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불안이 높을 때는 통제하려고 한다, 상황을. 불안하니까. 그런데 이게 내 잘못이야, 내 문제야 라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통제감이 높아질 수 있어요. 왜냐면 외부 요인이면 그건 내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뭔가 말실수를 했어. 내가 뭔가 상황을 재미없게 만들었어. 그럼 내가 고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내 잘못이면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런 무의식적인 생각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개인화라는 인지적 왜곡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약간 이제 망상이 있으시거나 편집증적인 부분이 있으신 분들이 개인화를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저거는 나한테 하는 말이잖아. 뭐 TV에서 하는 말이라든지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자기들끼리 언성을 높였는데 나한테 뭔가를 말하는 신호라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극적인 예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유튜브 같은 거를 찍어서 올리면 그것을 자신한테 하는 말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 개인화를 줄이기 위한 간단한 방법들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나 말고 외부 요인이랑 관련될 확률은 얼마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인이 말수가 줄었는데 그게 진짜 나한테 질려서인가? 이거 하나의 가설이잖아요.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두 번째로 오늘 되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서일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고 우리 사이가 너무 오래돼서 그냥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일단은 하나씩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100% 나 때문이야 생각하는 것에서 나눠지니까 훨씬 더 마음이 안정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파국화인데요. 이 파국화의 뜻은 위험을 과잉 추정하여 최악의 결과를 예측, 확정하는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위험 사인을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확대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파국적으로 내 생각이 안드로메다까지 가서 굉장히 끝을 아주 극단적인 부정적인 결말을 상상하는 것. 이것이 파국화라는 인지적 왜곡입니다. 그래서 불안장애라든지 불안도가 높으신 분들을 상담할 때 이 파국화라는 인지적 오류를 많이 쓰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애에서의 사례를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작은 다툼을 했는데 우리 헤어질 거야. 우린 이미 끝났어. 헤어짐까지 이제 나는 가는 거죠, 생각이. 그리고 오늘따라 평소에 연락이 잘 되다가 오늘 한 3시간 정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가 얘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어. 데이트를 하고 있어. 스킨십을 하고 있어. 이러면서 바람났나 봐. 그러니까 분명히 어제까지 우리 사이 좋았는데 그걸 싹 잊고 그 순간에 파국적으로 끝까지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국화를 왜 쓸까? 사람마다 그 파국화를 쓰는 이유가 다양할 텐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인지치료 이론에 따라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인지행동치료 이론에 따르면요. 우리는 이제 어렸을 때 핵심 신념이라는 것을 형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상담 이론들을 보면 이제 유년기 때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기본 틀이 형성된다라고 대부분이 보고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핵심 신념이 형성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나에 대한 생각, 타인에 대한 생각, 세상에 대한 신념이 유년기에 형성된다.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핵심 신념이
형성된 사람은 전반적으로 건강하게 살 것이고 나는 불충분해. 나는 사랑받지 못할 존재야. 라는 핵심 신념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타인에 대한 신념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타인은 굉장히 위험한 존재야. 타인은 항상 의심해야 돼. 뭐 이런 타인에 대한 기본 생각들이 형성이 되게 되세요. 그리고 세상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세상을 혼자 살아가기에는 굉장히 위험해.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이 신념이 나한테는 있는 거야, 이 기본 틀이.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 어려운 상황들에 직면하게 돼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풀어나가면서 어떤 생각들을 즉각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것이 자동적인 사고라는 거거든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내가 뭔가를 이렇게 숙고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로 튀어나오는 생각. 그걸 자동적 사고라고 하는데, 이 자동적 사고들은 이 기반이 핵심 신념 안에 있다. 핵심 신념을 기반으로 다양한 자동적 사고를 하게 되는데, 내가 핵심 신념 자체가 부정적이면 이 자동적 사고에서 인지적 왜곡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인지행동 치료회에서 설명하는 이 생각의 흐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파국화도 자동적 사고에서 발생되는 인지적 오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파국화를 지나치게 많이 쓴다는 것은 핵심 신념 자체가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가끔씩은 인지적 오류를 사용해요. 이걸 아예 안 사용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어떨 때는 과도하게 개인화를 시키기도 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는 파국적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나치게 이런 인지적 왜곡을 많이 쓴다. 과도하게 쓴다. 모든 상황에서. 라는 것은 핵심 신념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지적 오류들이 연애에 자꾸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우리는 상담에서 타고 올라가서 그 핵심 신념을 찾고, 그래서 유년기 작업들을 하고, 그걸 소화하고 처리하는 과정들을 하고,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죠. 상담 가기에는 좀 시간적,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 하시면 스스로 내가 어떤 자동적 사고를 쓰지? 그리고 이것은 어떤 핵심 신념에서 나오지? 그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찾아보는 연습들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파국화를 쓰는 사람은 어떤 핵심 신념을 갖고 있을까요? 나는 취약하다, 세상은 위험하다, 타인은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부정적인 신념이 형성되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파국적으로 가는 거겠죠. 왜냐면 타인을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에이 그래도 걔가 안 그러겠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넘어갈 수 있는데, 내가 세상이 너무 불안해, 타인에 대한 믿음이 근본적으로 없어, 그러면 바로 파국적인 생각으로 확 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파국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내가 항상 이렇게 파국적인 생각을 하는데 내가 상상한 최악의 상황이 얼마나 자주 일어났을까를 한번 카운팅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가 상상한 상황까지 안 간 경우가 훨씬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생각이 사실은 좀 비효율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연인 관계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고. 왜냐면 어쨌든 연인이 너무 불안해하고 자꾸 파국적인 생각으로까지 가서 극단적인 행동이나 말을 하는 걸 보면 상대방은 되게 불안정감을 느끼고 뭔가 불안함을 느끼니까 이 연애를 장기적으로 좀 보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습들을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면을 끝까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왜 불안도가 높은 사람들은 이 걱정을 하면서 파국적인 상상을 하고 어떡하지 해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냥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이 나면은 뭐 어떻게 될 건데. 그러면 사실 결론이 그래도 나는 살아남겠구나, 그래도 나는 어떻게든 살아가겠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그 끝까지 가보시고 정말 최악의 상황이라도 이 정도 마이너스네 까지 알면 조금 안심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국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또 생각하는 하나의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을 했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었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방할 수 있었다라기보다는 그냥 조금 덜 놀라는 정도인 거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쨌든 그 사건은 내가 걱정을 하던 안 하던 그 사건은 일어날 거라면 일어나겠죠. 그런데 그때 내가 하도 파국적인 생각을 많이 했으면 조금 덜 나한테 데미지가 있는 거고, 그걸 내가 상상을 안 했으면 조금 더 상처를 받겠죠. 근데 내가 상처를 덜 받으려고 자꾸 방어막을 치면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삶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걱정에 걱정을 낳는 생각의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가지 말씀드렸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2가지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부에서 만나요.